항공, 면세, 여행 이 세 개가 지금 여름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소비의 시대거든요. 이제 눌려있던 소비가 터지는 시대인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떤 섹터를 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주식을 볼 때 좀 저희 주린이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게 선반영이 된 건가. 오늘 모신 분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어제는 좀 실망스러운 장이었고요. 네. 오늘도 뭐 상승은 했지만 크게 체감이 안 되는 아마 그게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상당히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이번 네. 주도 그렇겠죠? 네. 주식시장이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도 보면은 의외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을 2천억 정도 사고, 기관도 한 900억 정도 사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 뭐 이런 의심들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6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원래 테이퍼링은 올해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연준도 이제 테이퍼링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5월 달에 이제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연준 의원들끼리도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면서 이제 6월, 7월 달에 이제 FOMC에서 혹시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정도면 좀 돌아올 만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순매도 기조를 보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나오면서 이제 깜짝들 놀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거비, 우리가 뭐 그냥 흔히 우스갯소리로 중고차 가격이 확 올랐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기는 했지만 네네. 뭐 주거비가 상당히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지금 4월 데이터 5월 달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체 CPI,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거비 관련돼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이거를 프락시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목재 가격이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목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목재 가격이 왜 오를까 보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좋기 때문에, 다시 주택 수요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택에 대한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면 그런 것처럼 어떤 주거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저희가 목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CPI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 부담감은 결국엔 또 테이퍼링 이슈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제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나스닥도 상승을 좀 했고요. 네. 일단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좀 크게 오를 것이다. 연초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시가총액 사이즈로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섹터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3개월 고점 대비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개월 전보다 이제 얼마나 빠졌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다우랑 나스닥이 보면은 고점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루 이틀 오르면은 바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많이 뒤쳐져 있는 거죠. 특히 이 나스닥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보시면은 4.7%포인트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좋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좀 조정이 나와도 한국이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 미리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네거티브 하면은
어떤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런 다우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지금 주가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코스닥이 여기 약간 위에 있었거든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다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니면 시가총액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이든지 간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떤 섹터를 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의 사이즈보다는 섹터가 중요하다. 네, 어떤 업종을 들고 있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지수가 빠질 때 또 빠지고 오를 때도 못 오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일단 그 외국인의 매도세는 근데 좀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IT 중심으로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업종 동향 제가 한 10일 정도치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보시면 전 업종 매도죠. 예, 그 전에는 그래도 화학이나 보험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이 샀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전기전자는 계속 또 10일 동안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철강 금속도 지금 보면은 중국의 상품 가격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엔 가치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걸 먼저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시장을 먼저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외국인 매도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없으셨으면 지수는 2,700 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전망을 하시는데요. 뭐 그 전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면 제가 뒤에서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머징 쪽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머징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과거에. 네네.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기랑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를 봤을 때 작년 대비 개선폭이 미국이 크거든요. 그럼 올 3분기 정도까지는 이게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에 대한 선호도가 3분기 정도까지 되면 이 정도면은 좀 올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머징으로 본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과거와 달리 뭐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그 지금 US 달러,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빠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은 지금 바로 어떤 이머징이나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바로 상품 가격이 튀었었어요. 왜냐면 반대편에 중국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렇게 예전처럼 물론 뭐 GDP 성장률 6에서 7% 정도 나오고 있지만 상품 가격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자 물가나 이런 것들을 압박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과연 이게 이머징 통화의 강세로 가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달러 인덱스의 대부분 반대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유럽이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매출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럼 이런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유로 강세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또 조선주도 저희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달러화가 원래 약세로 가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커머디티 상품 가격이 많이 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커머디티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달러의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뭐 추가될 수는 있지만 유로화 강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주가가 이머징 쪽은 언제 외국인이 들어올까라고 보면은 테이퍼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더 늦게는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달러 약세가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유로화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투자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해외 투자를 할 때 이제 미국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선진국에. 네. 근데 선진국의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때는 사실 그 회사의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개선폭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 익스포저를 열어놓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 헤지를 걸고 투자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에 대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죠. 이머징이 구조적으로 지금 환이 달러보다 강세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의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의 흐름이 참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국도 이제 시장에서 그 항공주들이 네.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나 삼성전자는 정말 약세란 말 0.25인가요? 오늘 뭐 되게 뭐 의미 있는 반등은 못한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어떤 주를 섹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일단 봐야 되는 섹터는 저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고 내년도에 올해 실적은 퀘스천이지만 내년도에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섹터를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올랐던 엔터주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바라는 사항이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여행을 가고 싶고 이제 해외로 가고 싶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트래블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됐을 때 과연 이런 어떤 경제 리오픈이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은 거의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항공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행주 흐름은 그다지 세게 보이진 않아요. 여행주는 좀 차별화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행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여행사들이 이제 크게 몸집을 불렸다가 이제 구조조정을 이미 한 상황이라서 이쪽에 주가 탄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아주 큰 투자가 일어났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뭐 삼성전자도 포함해서 SK 하이닉스도 또 거기에 그 센터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가가 그렇게 큰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거든요. 네. 뭐 반도체 투자의 전체 캐펙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 IR을 하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오스틴 쪽에 이제 할 때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숫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이제 숫자가 커지지 않았고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주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것들은 정상회담 전 21일 전에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바로 끝나고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를 아예 안 했던 항공우주 쪽이 이제 뉴스가 나오고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쪽 관련된 뭐 LIG 넥슨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도 보니까 그 버진 갤럭틱인가요? 네. 거기가 우주선 뭐 쏘는 게 뭐 성공했다고 네. 해가지고 네네. 보니까 지난밤에도 보니까 한 25%인가 네.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으로 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뭐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 이것만이 아닌. 네네. 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이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의 주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크게 오르는 뭐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빠지지 않는 것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그 업종 피킹이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그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이제 항상 주식을 볼 때 좀 저희 주린이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게 선반영이 된 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어느 정도 저희가 모멘텀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2분기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분기 때 2분기, 3분기, 4분기 연중 다 좋은 거를 미리 반영해서 먼저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통 그해 많이 오른 주식이 9월달, 10월달 되면은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죠, 이게. 그리고 여름부터는 뭐가 움직이냐면 내년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 봐야 될 거는 뭐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공, 면세, 여행 이 세 개가 지금 여름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 적자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 개선폭으로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이제 경기 민감주들, 뭐 네. 철강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쪽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의 조정을 받는 이런 시기가 이 주식들을 담는 시기로 봐야 되느냐, 혹은 이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너무 늦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기 민감주는 연초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주도주가 많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이제 3, 4월 달에 그런 강한 상승세가 5월 달부터 주춤해진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이제 상품 가격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게 중앙 정부나 이런 쪽에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국도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상품 가격 측면에서는 저희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튀니까 바로 중국에서 이제 그 어떤 스페큘레이션, 저희가 투기적 수요 석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석탄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간 상품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주는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땐 시크리컬이 맞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멸이 좀 된 상황이고요. 그럼 뭐 예전에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50%를 가져갔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시크리컬도 뭐 조금 있고 뭐 항공주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 것처럼 이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온 게 철강주가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장은 사실 철강입니다. 그렇죠. 철강인데 제가 지난주에 철강 가격이나 이런 거 다시 리바운드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틀 사이에 주가가 그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중국 정부가 이제 여기서 쿨다운을 한번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있다 바로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크리컬은 이 커머니티 상품 가격이라는 거는 이 주가가 거의 동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2분기 실적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1분기보다는 주가가 2분기 실적이 피크를 찍고 이제 빠지면은 이제 5월, 6월 달 실적이 빠지기 때문에 1분기 대비 2분기비 QOQ로 감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한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철강의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원 가격이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포스코 관련 업체인데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어떤 철강주나 이런 거의 모멘텀이 이제는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오를 때까지는 주가가 단기간에 세게 오를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계속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철강주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스프레드는 벌어지는데요.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철강석 가격은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강석을 50불에 가져와서 제가 100불에 이제 팔아서 50불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철강석이 60불이 되면은 제가 마진이 이제 줄어들죠. 저희가 스퀴즈 된다고 하는데 그럼 40불 마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철강석 가격이 10불이 올랐으니까 나는 110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인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때 이제 같이 갑니다. 지금 사이클이 이제 그랬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빠지면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이익은 더 좋아지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방에서 원가가 빠졌으니까 너네 또 깎고 물론 이게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이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원가가 빠질 때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은 단기에 좋아질 수 있지만 원가가 빠지면서 제품 가격이 같이 빠지는 그런 효과로 됩니다. 철강주는 그 특징이 그 원자재 가격이 그 물건값에 같이 동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철판 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철의 사용량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둔화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그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이런 업종들 운송 같은 거 이제 할 때 항상 그 생산자 기준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캐파가 몇만 톤인데 지금 수요는 몇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게 지금 오버 캐파입니다. 아니면 캐파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가 왜 주가가 이제 슬로우 됐냐? 지금은 소비의 시대거든요. 이제 눌려있던 소비가 터지는 시대인데 저희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행만 된다면 여행을 1년에 몇 번 갈까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수요가 이제 잠재적인 수요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선주가 이렇게 해서 잘 된다. 그러면 조선주의 수주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럼 이 상승률의 성장성이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누워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열연 가격이나 아니면 철강석 가격들을 보시고 중국 정부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뉴스를 보시고 어느 정도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느낌이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시끌시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그 철강 생산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풀릴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 원료 이제 철강석 이제 코르크 같은 걸 뗄 때 석탄 같은 것도 많이 떼거든요. 지금 석탄 생산을 늘리라는 중국 정부의 지시가 나왔던 뉴스를 봤어요. 이거 보면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생산을 좀 늘린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해가 있더라도 지금 3, 4년 동안의 기조는 이제 탈석탄이었죠. 근데 그렇죠. 석탄을 늘려서라도 이 제품 가격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서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커머디티, 이게 철강주들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좀 특이한 US 스틸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철강 가격이 굉장히 지금 쿨다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